안녕하십니까.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입니다. 오늘은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과 함께 전국 20개 과학고에 존재하는 사교육 과열지구와 특정 시군구 쏠림 현상을 파악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함께 해주신 분들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신소영 공동대표님, 구본창 정책대안연구소장님, 백병환 정책팀장님, 김유진 연구원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먼저 우리들은 2022학년부터 2025학년도까지 입학생의 시군구 출신 중학교 현황을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아서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전국 20개 과학고 입학생의 10명 중에 7명가량이 소수의 특정 시군구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시도교육청 산하 시군구 개수는 상이합니다. 하지만 최소 1개에서 5개의 소수 특정 시군구에 최소 50%에서 100%에 육박하는 과학고 합격자가 나올 정도로 뚜렷한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경북과학고, 경남과학고, 제주과학고, 창원과학고의 경우 입학생의 90%가량이 소수의 특정 시군구 출신이었습니다. 먼저 경북과학고의 경우 22개 시군 중 경주시, 안동시, 포항시 3곳에서 평균 89.1%의 합격자가 나왔습니다. 경남과학고는 18개 시군 중 거제, 김해, 진주, 창원 4곳에서 평균 89.2%의 합격자가 나왔습니다. 더 심각한 곳은 창원과학고와 제주과학고입니다. 창원과학고의 경우 거제, 김해, 양산, 창원 4곳에서 평균 98.1%의 합격자가 나왔습니다. 특히 2023학년도에는 합격자 전원이 4개 시군구 출신이었습니다. 제주의 경우 행정구역이 제주와 서귀포시 2곳으로 구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주과학고 합격자는 제주시가 평균 91.4%로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서울과 경기에 소재한 과학고 3곳의 경우 합격자 중 10곳의 사교육 과열지구 출신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서울의 25개 구 중 대표적인 사교육 과열지구인 강남, 노원, 서초, 송파, 양천 5곳에서 세종과학고는 평균 54.4%, 한성과학고는 평균 47.6%의 합격자가 나왔습니다. 뚜렷한 사교육 과열지구 쏠림 현상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경기도에 소재한 경기 북과학고도 사교육 과열지구 쏠림 현상이 뚜렷했습니다. 경기도에 소재한 31개 시군 중 대표적인 사교육 과열지구인 고양, 수원, 성남, 안양, 용인 5곳에서 평균 61.8%의 입학생이 배출되었기 때문입니다. 전국 20개 과학고 입학생의 소수 특정 시군구 쏠림 현상은 2022학년도에는 65%였으나 2025학년도에는 67.4%로 2.4%포인트 증가하였습니다. 2023학년도에 68%, 24학년도에 68.6%, 25학년도에 67.9%로 계속 오름세였습니다. 시도교육청 산하 특정 시군구에서 과학고 입학생이 쏠림이 증가하는 현상은 지역소멸 위기에 봉착한 대한민국의 상황에서 교육의 지역격차가 심화되는 명확한 지표입니다. 특히 과학고는 과학인재 양성을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국민의 세금으로 자원을 운영하는 특수목적 고등학교입니다. 그런데 사교육 과열지구나 소수의 특정 시군구에서만 입학생이 나오는 현실은 과학고의 입학 전형, 교육과정, 진로진학 정책에 대해 대대적인 보완이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최근 경기도의 과학고 4곳 신설 결정은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과학고가 없는 지역에 과학고를 신설한다고는 하지만 결국 신설된 과학고도 역시 그들만의 리그로 전락하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AI를 포함해 새로운 특목고 신설은 고교 체제 정상화라고 하는 관점에서 새 정부에서도 지향해야 합니다. 특목고 신설은 산업인재 육성과
교육 격차 해소라고 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라고 하는 의도이지만 지금과 같은 환경과 맥락에서는 의대 진학과 대학 서열 점유의 도구로 전락할 우려가 매우 큽니다. 하지만 지역에 위치해 있을 뿐이지, 학교만 지역에 위치해 있을 뿐이지 수도권 혹은 소수의 학군지 출신이 과도하게 유입되어 지역 격차를 더 심화시키는 기제로 작동하게 될 것입니다. A와 이와 같은 새로운 과학 분야에 대한 인재를 육성해야 한다면 기존의 과학고에 전문 교과를 신설하는 방향이 더 실효적입니다. 신생과학 분야에 대한 인재 육성을 위해 관련 특목고를 신설하기보다는 이미 전국에 20개나 존재하고 있는 과학고의 교육과정을 다양화하는 방향을 모색하기를 촉구합니다. 지역균형이 이루어지도록 입학 전형을 개선하는 일부터 착수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정부는 대책을 신속하게 내놓아야 합니다. 전국 20개 과학고의 입학생이 사교육 과열지구와 소수 특정 시군구에 쏠려 지역 격차가 심화된 상황을 언제까지 도대체 방치할 것입니까? 다시 한번 현행 과학고 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개선을 거듭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사회 보시는 분들 반팀 나갔었어요. 지부장님 사회 봅니까? 사회 보시는 분 그러면 사회 누가 보는데? 요 옆에 여기 있어요. 요 사이에 여러분 서 있어요. 여기 계시다가 소개만 하고 빠질 테니까. 최대한 붙으세요. 이쪽 최대한 붙어야 되겠어. 이쪽 최대한 사진이다. 예, 내일은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가 진행되는 날입니다. 국정감사를 앞두고 한국도로공사 현장지원직 인력충원과 혈세 낭비 소송을 중단하고 법원 판결을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진보당 윤종호 국회의원과 공공연대 노동조합이 공동으로 진행을 합니다. 윤종호 국회의원님 모두 발언부터 시작해서 별도의 소개 없이 우리 공공연대 노동조합 김학균 사무총장님의 발언, 그리고 현장 발언으로 한국도로공사 지부 유창근 지부장님 발언, 그리고 기자회견 낭독 순으로 이어지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 진보당 윤종호 국회의원님 모시고 모두 발언 듣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진보당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 울산 북구의 윤종호 의원입니다. 한국도로공사는 법원 판결을 이행하고 현장 지원직 문제를 즉시 해결하라. 작년 국정감사에서 제가 한국도로공사 현장 지원직 문제를 분명하게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무런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도로공사는 현장 지원직 노동자들과 임금 차익을 둘러싼 소송을 무려 6건이나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중 4건이 동일한 임금 청구 소송이며 이미 법원은 일관되게 노동자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도로공사는 항소와 상고를 반복하며 소송 비용만 1억 7,600만 원, 전체적으로는 3억 원 가까이 국민 혈세를 낭비하고 있습니다. 이 노동자들은 원래 고속도로 톨게이트 수납 업무를 하던 분들입니다. 도로공사는 파견법상 직접 고용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자회사를 설립했고 노동자들이 정당하게 직접 고용을 요구하자 수납 업무 대신 졸음 쉼터 청소와 풀뽑기 등 전혀 다른 업무를 부여했습니다. 심지어 현장 지원직이라는 별도의 직군을 만들어 기존 실무직보다 15% 낮은 임금을 지급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차별이며 공공기관이 노동자에 대한 신의를 저버린 행위입니다. 법원은 이미 여러 차례 도로공사의 잘못을 명확히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도로공사는 판결을 이행하기는커녕 항소와 상고로 시간을 끌며 노동자들을 다시 법정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검사들이 무죄 판결 이후에도 항소를 반복해 국민을 괴롭힌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지금 도로공사의 태도는 그와 다르지 않습니다.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지 않는 공공기관은 국민의 신뢰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이제 결단을 할 때입니다. 오는 10월 31일 가장 먼저 소송을 제기한 판결이 최종 선고됩니다. 한국도로공사는 그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고 동일한 소송을 모두 취하해야 합니다. 그리고 법원 판결에 따라 임금 차액을 즉시 지급해야 합니다. 아울러 차별적 임금제도의 근원인 현장 지원직 관리 예규를 폐지하고 실무직과 동일한 임금 체계로 통합해야 합니다. 더 이상 인력 감축으로 현장을 항폐화시키지 말고 공공기관으로서의 책무를 다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지금이라도 스스로의 잘못을 인정하고 법을 지키며 국민의 세금을 바르게 쓰는 기관으로 거듭나길 바랍니다. 진보당은 이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 노동자들과 함께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공공연맹 노동조합 사무처장 김학균입니다. 공공연맹 노동조합 한국도로공사 지부 조합원들은 오늘 한국도로공사가 정부의 노동정책에 근거했을 때 강력한 개혁 대상임을 폭로하고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지 않은 행태를 규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2년에 걸친 투쟁 끝에 한국도로공사에 직고용 정규직으로 전환했지만 기존에 존재하던 실무직군 대신에 새롭게 신설된 현장 지원직으로 임금의 15%가 삭감된 채 정규직이 되었습니다. 이는 지금의 이재명 정부가 국정과제로 설정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상황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국정과제에 명시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실현을 위해 대규모 실태조사를 하겠다는 세부적 과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멀리서 실태조사할 필요는 없습니다. 바로 여기 한국도로공사에 주목해야 될 실태가 있으며 여기부터 바로 잡아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에는 지난 문재인 정부 때 만들어진 공공부문 정규직 고용원칙의 확립을 위해 세부적 과제로 비정규직 사전심사제의 운영 실태 또한 평가 분석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번 정규직화된 업무에 다시 비정규직을 채용할 때는 그것이 합리적이고 마땅한 것인지 사전심사를 한다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한국도로공사는 이러한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정규직이 퇴직한 업무 자리를 다시 용역 비정규직으로 채우는 정규직 전환 지침의 내용을 이미 위반하였으며 새 정부의 시책에 대해서도 역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재명 정부는 새로운 유해 위험으로부터 일하는 사람을 보호하겠다는 국정과제를 내세워 새로운 필요위험 관리 체계를 개발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도로공사는 기존 직원이 퇴직한 자리에 인원을 충원하지 않아 정규직 전환 당시보다 400명 이상 인원이 줄어 이미 살인적인 노동 강도가 시작되었으며 이것이 바로 필요위험이고 새로운 유해위험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도로공사는 기존 실무직군과의 임금 차익을 지급하라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지급 원칙에 근거한 법원의 판결을 더 이상 회피하고 무시하지 말고 법원의 판결을 이행하고 존중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민주노총 공공연대 노동조합 한국도로공사 지부장을 맡고 있는 유창근입니다. 저희가 해년마다 지금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도로공사에서는 한 번도 진지하게 고민한 적이 없고 해결된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다시 저희들이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지난 6년 동안 법과 원칙을 어기며 노동자를 우롱하는 한국도로공사의 불법적인 행태에 오늘 저희들은 또다시 이 기자회견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원래 톨게이트 수납 업무를 하던 노동자였습니다. 문재인 정부 공공부문 비정규직화 정책에 따라 직접고용 대상이었는데 한국도로공사의 자회사 전환 정책에 따라 해유 협박으로 다수는 자회사를 선택했고 자회사를 반대하고 직접고용을 요구했던 노동자 1,500여 명을 한국도로공사는 집단 해고하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해오고 나간 노동자들은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직접 투쟁을 시작해 8개월에 가까운 투쟁을 통해 한국도로공사에 직접 고용됐습니다. 투쟁 과정에서 대법원에서 지위도 인정받고 임금 또한 실무직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도로공사는 직접 고용 과정에서 현적 지원직이라는 최하위 직군을 불법적으로 만들고 임금도 실무직 임금이 아닌 최저임금 수준으로 임금 설계를 다시 만들었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공사는 현장 지원직 직원의 임금을 체불하고 있습니다. 직접 고용된 후 삭감된 임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에도 승소를 했습니다. 공사는 대법원 판결도 무시하고 직원을 상대로 계속적인 항소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대법원 판결도 무시하는 행위를 할 건지 도로공사에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국도로공사의 불법으로 고통받는 것은 직원들입니다. 한국도로공사는 법을 안 지켜도 되는 기관입니까? 직접 고용, 저희들은 고속도로 졸음쉼터, 버스 정류장, 번면 등 일방적으로 환경정비 업무를 부여받았습니다. 전년 퇴직 등으로 인원이 부족해지면서 졸음쉼터의 업무가 가중되고 청소를 하기에는 인원이 턱없이 부족한 지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국도로공사는 현장 지원직 인력 충원은 절대 없다고 하면서 인원이 부족한 지역은 외주화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야 할 공사가 비정규직 양산에 앞장서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사의 인력 충원해달라고 요구해도 돌아온 답은 똑같습니다. 공사의 현장 업무를 외주화하는 문제는 현장 지원직만의 문제가 아니라 도로관리원 등 고객의 안전을 최일선에서 책임지는 모든 현장 직군에 해당되는 문제입니다. 한국도로공사는 더 이상 외주화를 멈추고 현장의 인력 충원과 제대로 된 임금 정상화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도로공사 지부 공공연대 노동조합 수석 부지부장 양점순입니다. 기자회견문 낭독하겠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현장 지원직 인원을 충원하라. 혈세 낭비하지 말고 법원 판결 즉시 이행하라. 한국도로공사 현장 지원직 노동자들은 고속도로 톨게이트 용역 노동자였고 문재인 정부 시절 자회사 전환을 거부하고 직접 고용 투쟁과 법원 판결을 통해 한국도로공사의 현장 지원직이라는 이름으로 직접 고용되어 근무하고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톨게이트 수납원들을 직접 고용하라는 법원 판결을 이행하지 않고 자회사를 설립하면서 수많은 사회적 비용을 지출하였습니다. 2019년 톨게이트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톨게이트 노동자들은 기나긴 투쟁을 통해 2020년 5월 14일 한국도로공사에 직접 고용된 것입니다. 한국도로공사는 톨게이트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할 상황이 되자 기존 실무직 임금보다 15% 삭감된 임금을 적용하는 현장 지원직이라는 직군을 신설하였고 업무 또한 톨게이트 요금 수납 업무가 아닌 고속도로상 졸음 쉼터 청소, 버스 정류장 외 번면 쓰레기 줍기, 풀 뽑기 등 각종 현장 정비 업무를 담당하게 하였습니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실무직 임금을 지급해야 했으나 대법원 판결을 이행하지 않고 현장 지원직 관리 예규를 임의로 만들어서 최저임금 수준의 별도의 임금 체계를 적용하였습니다. 이에 현장 지원직 노동자들은 일방적으로 삭감된 임금을 지급받기 위한 임금 차액 소송을 진행하였고 법원은 2023년 4월 21일 1심에서 임금 차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추가로 진행한 2차 소송 또한 2024년 1월 6일 1심에서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2024년 3월 12일 실무직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도 있었습니다. 다만 경력 단절자에 한해서 임금 책정을 다시 해야 한다며 파기환송되었고 2025년 10월 31일 판결 선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계속되는 법원 판결에 승복하지 않고 상급심 소송으로 이어가면서 소송 비용으로만 2억 9,700만 원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법원의 판결을 무시하며
언제까지 노동자들을 우롱할 것인지 한국도로공사에 묻고 싶습니다. 지금이라도 직원들을 상대로 하는 소송으로 혈세 낭비하지 말고 법원 판결에 따라 실무직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한국도로공사는 현장 지원직이 퇴직이나 발령 등으로 인원이 줄어도 새롭게 채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인원이 줄어들면서 졸음 쉼터의 노동 강도가 현저하게 높아졌고 일부 업무는 외주 용역으로 다시 전환되고 있습니다. 2020년 직접 고용 당시 1,457명이던 현장 지원직 노동자가 2025년 9월 현재 1,030명으로 줄어들었으나 한국도로공사는 인력을 충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 정년 퇴직 예정자가 603명인데 인력을 충원하지 않으면 2030년에는 427명의 노동자만 남아있게 됩니다. 인력이 3분의 1로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도로공사는 현장 지원직 인원이 줄어들면 업무 배치를 다시 하겠다, 인원은 충원하지 않겠다는 것이 방침이라고 공공연히 이야기합니다. 이는 현장 지원직이 담당하고 있는 졸음 쉼터 청소 등의 업무를 퇴직 등으로 노동자가 자연 감소하는 현장 지원직이 담당하고 있는 졸음 쉼터 청소 등의 업무를 퇴직 등으로 노동자가 자연 감소하면 다시 외주 용역으로 전환하고 현장 지원직군은 없애겠다는 의도라고 보여집니다. 우리는 한국도로공사가 법원 판결을 이행하여 현장 지원직에 대한 대책을 지금 즉시 마련할 것을 촉구하며 아래와 같이 요구합니다. 요구 1. 대법원에서도 판결했다. 한국도로공사는 혈세 낭비하지 말고 직원 상대로 지속적인 소송 진행 중단하라. 요구 2. 한국도로공사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현장 지원직군 폐지하고 실무직으로 전환하라. 요구 3. 한국도로공사는 삭감된 현장 지원직 체불임금 지급하고 실무직 임금으로 임금 체계 정상화하라. 요구 4. 한국도로공사는 현장 지원직 인력을 충원하여 정원을 유지하라. 2025년 10월 15일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 쓰시고 그리고 다 일로 오셔서 양쪽에 쓰시고요. 이렇게 다 써주세요. 네. 양쪽으로 두 명씩. 저쪽에 쓰시고 양쪽으로 두 명씩 써주세요. 양쪽으로 쓰시면 돼요. 앞으로.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청년 사업가 조민 씨, 편안하고 즐거운 여행 되셨습니까? 저희는 공정한 성장이 있는 사회를 위해 목소리를 내는 공정행동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 단순히 한 개인을 겨냥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현재 대한민국 사회에 묻고자 합니다. 청년들의 도전이 과연 공정한 무대 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누군가에게만 특혜가 주어지고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국민이 믿고 의지해야 할 공정 경쟁 질서가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조국 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의 딸이자 화장품 브랜드 세로랩스의 대표 조민 씨에 대한 아주경제의 보도 내용은 충격적입니다. 아주경제의 보도 내용에 따르면 조민 대표의 화장품 브랜드 세로랩스는 브랜드를 런칭한 지 겨우 6개월 만에 국내 유수의 면세점 중 하나인 신라 면세점에 입점하였습니다. 그런데 신라 면세점에 입점한 마스크팩 품목 기준 196개 브랜드를 전수조사한 결과 창업 6개월 만에 입점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면세업계 관계자는 지극히 이례적인 사례라고 평가했습니다. 신라 면세점은 준법 경영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조민 씨가 아닌 일반 청년 창업가가 동일한 조건으로 입점을 신청할 경우에도 이와 같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지 명확히 답해야 합니다.
특혜 의혹이 제기된 만큼 신라면세점은 조미씨 업체의 입점 과정과 심사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 신라면세점은 입점 과정과 심사 절차 전반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장기간 침묵으로 일관한 이유 또한 국민 앞에 소상히 밝혀야 합니다. 또한 보도에 따르면 조미씨가 운영하는 세로랩스라는 브랜드는 신라면세점, 인터넷 면세점에서 장기간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정황이 있다고 지적되었습니다. 신라면세점은 이를 입점업체의 자료 누락 때문이라고 해명했지만 조미씨는 시스템적, 일시적 표기 누락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취재 내용은 물론 신라면세점의 공식 입장과도 상반되는 설명입니다. 법 위반 사실에 대한 정황이 있는 만큼 누가 진실을 말하고 있는지 명확히 밝혀져야 합니다. 조미씨는 해명 과정에서 허위나 왜곡이 없었는지 그리고 모든 입점 경위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주경제 보도 내용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사안이 명백한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공정위가 어떠한 조사나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는 공식 입장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사안을 단순한 표기 누락으로 간주할 것이 아니라 전자상거래법 위반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야 합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결과를 신속하게 제시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언론은 의혹 제기에 그치지 않고 그 진위를 끝까지 추적하고 검증할 책무가 있습니다. 아주경제는 이번 사안을 단발성, 단독 보도로 마무리할 생각입니까? 하루빨리 추가 취재와 후속 보도를 통해 진실을 명명백백히 밝히는 책임 있는 언론의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세로랩스 대표 조미 씨는 이미 과거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과정에서 허위, 부정 논란의 중심에 선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특혜 입점 의혹과 더불어 허위 해명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동일한 유형의 논란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서 단순한 실수로 보기 어렵다는 우려 또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한 개인의 성공 혹은 실수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의 공정 경쟁 질서와 소비자 신뢰 시스템을 흔드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국민 여러분, 청년들이 창업에 도전하는 길은 그 자체로 쉽지 않은 여정입니다. 인생의 소중한 몇 년을 투자하고도 성과가 없으면 어쩔 수 없이 문을 닫아야 하는 것이 냉혹한 현실입니다. 어려운 길임에도 여전히 청년들이 도전하고 있는 이유는 우리 사회가 여전히 공정하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공정은 청년 세대와 대한민국이 함께 지켜나가야 할 마지막 가치입니다. 우리 공정행동은 이번 사안이 철저히 조사되어 조미 씨와 세로랩스를 둘러싼 모든 의혹이 명확히 규명되기를 촉구합니다. 아울러 그의 성공이 특혜가 아닌 사업적 성과와 실력이었음이 밝혀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조미 씨에게 드리워진 허위 기재자라는 선입견 역시 바로잡히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국 여성농민의 총연합 사무총장 신지연입니다. 오늘 여성농업인의 날이라는 거 알고 계십니까? 농업인의 날을 맞이해서 여성농민 법적지위 보장, 성평등한 농촌사회 실현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많은 취재 부탁드리고 또 여성농업인의 날에 맞춰서 좀 많은 보도도 부탁드립니다. 먼저 진보당 전종덕 의원님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진보당 농해수위 국회의원 전종덕입니다. 세계 여성 농업인을 맞이해서 저는 오늘 여성 농민들과 함께 여성의 지위와 성평등한 농촌사회 실현을 위해서 함께 서 있습니다. 우리나라 여성 농민은 농가 인구의 51.1%를 차지하고 농사일의 50.2%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여성 농민은 농업뿐만 아니라 돌봄과 마을 공동체 유지 등에서도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데 농업 정책의 모든 법과 제도는 농가 중심 구조로 머물러 있습니다. 여성 농업인을 위한 전담 부서가 없습니다. 농업 경영체에 공동 경영주로 등록할 수 있지만 법적 지위는 인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농업에 종사하면서 부업, 겸업으로 생계를 뒷받침하면 공동 경영주에서 배제되기도 합니다. 여성 농민이 농촌의 절반을 차지하면서도 의사결정의 테두리 밖에 남아있는 현실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습니다. 여성 농민의 지위와 권리 보장은 단순한 형평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농업의 정의, 농업의 주체를 바로 세우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성 농민의 법적 지위와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여성 농업인 전담부서 설치, 농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여성 농업인 육성법 개정에 나서겠습니다. 여성 농민들과 함께 여성 농민이 농촌 농업의 주체로 인정받고 정책 결정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농민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령 같은 존재로 있는 것이 여성농민입니다. 이런 여성농민의 삶을 바꾸기 위해서 애쓰시고 계시는 전국 여성농민의 총연합 정영희 회장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성 농업인의 날입니다. 농식품부에서 주관하는 기념 행사가 있지만 전국 여성농민의 총연합은 국회 기자회견으로 오늘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작년 총선 직전에 전원홍은 여성농민 3법에 대해서 개정안을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답보 상태이고요. 우리 농민의 현실은, 여성 농민들의 현실은 한 사람의 농민으로 온전히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성 농업인이 법적 지위를 확보하는 것은 농업 정책과 그리고 마을, 법인, 지자체 모든 영역에서 여성 농민의 목소리가 정책 결정 과정에 반영될 수 있는 정치적 권리의 문제입니다. 또한 여성 농민 법적 지위를 보장하고 여성 농민의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될 수 있으려면 추진 체계가 필요합니다. 그 추진 체계조차 아직도 임시 조직으로 있습니다. 법적 지위도 미완, 전담부서도 미완, 이게 2025년 현재 대한민국 여성 농민의 현실입니다. 여성 농민 전담부서를 본 조직으로 격상해야 합니다. 여성 농민이 동등한 농민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면 지속 가능한 농업과 농촌의 미래도 없습니다. 여성 농민의 권리 보장으로 곧 우리 농업의 미래를 제대로 설계해야 합니다. 전국 여성 농민의 총연합은 여성 농민의 법적 지위 보장과 전담부서 본조직화, 성평등한 농촌 사회를 위해서 끊임없이 대안을 제시하고 실천해 나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농촌 현장에서 여성 농민의 목소리가
많이 무시되고 또 그 지위가 어떻게 박탈되는지 현장에 목소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남 함안에서 농사를 짓고 있고요. 한승화 전연호 정책위원장님 현장 발언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 사회에서 여성 농민으로 산다는 건 내가 농민으로서 직업적 지위를 갖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농사일의 50% 이상을 담당하고도 보조자이거나 그림자인 것 같습니다. 지금 농업 경영체의 대부분이 남성이 경영주이고 여성은 공동 경영주이거나 가족 종사자로 되어 있습니다. 내가 농업 공동 경영주임에도 불구하고 직불금도 제대로 신청할 수 없고 농업 대출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지역은 농민수당도 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농산물에 두부같이 이름을 붙여도 위법하다면서 일일이 지워야 합니다. 농업조합원 가입도 문턱이 너무 높아서 너무 높고요. 설령 가입되었다 해도 해마다 내가 농사를 짓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농업소득이 1,000만 원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입에 풀칠이라도 하려면 조금이라도 다른 일을 해서 농해소득을 올려야 하는 것이 지금 농촌의 현실입니다. 그 외 농업소득 현장에 여성 농민들이 농해소득 현장에 여성 농민들이 내몰리고 있습니다. 일례로 고성의 한 여성 농민은 낮에 틈틈이 요양보호사 활동을 하고 부족한 농사일을 채우기 위해서 새벽으로 밤으로 헤드라이트를 켜고 고추하우스에서 일을 합니다. 하지만 이 여성 농민은 겸업을 해도 경영처에 등록할 수 있는 경영주와 달리 공동경영주 자격을 박탈당하고 경영체 등록조차 되지 않아서 농민으로서 받아야 할 권리, 농민수당도 행복바우처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런 등한 농업정책을 바꾸고 싶습니다. 여성 농민들에게 생산자로서 경영주로서의 지위를 보장하는 것, 성평등한 농촌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야말로 지속가능한 농촌사회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여기에 대한 저희 여성농민 법적 지위 보장과 성평등한 농촌사회 실현 촉구를 위한 입장문 발표를 하겠습니다. 제주에서 농사 짓고 있습니다. 전국 여성농민의 총연합 한경래 부회장님 모시고 입장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입장문. 모든 현행법과 제도는 농업 경영체를 농정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현재의 경영체법에는 여성 농민의 공동 경영주로 등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공동 경영주의 권한은 경영주와 상당 부분 차이가 있다. 경영체법에 공동 경영주가 경영주와 동일한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하여 여성 농민의 한 사람의 농민으로 자기 권리와 지위를 보장받도록 해야 한다. 여성 농업인의 경영주로서 지위를 확보하는 것은 농업정책, 지자체, 마을, 법인 등 모든 영역에서 정치적, 사회적 요구를 반영할 수 있도록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참여를 보장하는 것이며 농업인으로서 지위를 합당한 보편적 복지 수혜를 받기 위한 기본 조건이다. 농업의 주체인 여성 농민에 대한 경영주 지위를 보장하고 향상시키기 위한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 동시에 농가 중심의 농업 정책은 여성 농민뿐 아니라 후계 농들도 소외될 수 있기 때문에 농가 중심의 농업 정책에서 개별 농민 단위의 농업 정책으로의 변화가 필요하다. 또한 여성 농민의 법적 지위 보장을 위해 여성 농업인 육성법 개정을 통해 추진 체계, 여성 농민 전담 조직에 대한 규정을 추가하여 지자체까지 실질적으로 여성 농민의 법적 지위를 보장하고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을 시행해야 한다. 여성가족부에서 매년 성평등한 사회참여, 여성의 인권 복지, 성평등 의식문화 등 세계 영역 경제활동, 복지, 가족 등 8개 분야를 조사하여 2021년 12월 시도별 성평등 지수가 발표되었는데 농촌 지역의 성평등 지수는 도시 지역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농촌 사회의 뿌리 깊은 가부장적 사회 문화 제도로 인한 가정이나 사회에서 여성은 보조적 존재로 인식하는
차별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농촌 지역에서는 꾸준한 성평등 교육이 필요하다. 권고가 아닌 의무사항으로 농촌형 성평등 교육을 확대하고 강화할 수 있는 정책이 마련되어야 하며 성평등 교육을 진행하기 위한 농촌형 성평등 강사를 육성 지원해야 한다. 또한 실제로 정책에서 성차별적인 용어를 개선해야 하며 특히 농협, 이감사 및 대의원에서 여성 할당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여성농민 법적 지위 보장을 위해 농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여성농업인 육성법 개정을 위한 활동을 시작할 것이다. 또한 성평등한 농촌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정책 개정을 위한 노력을 이어갈 것이다. 여성 농민이 한 사람의 동등한 농민으로 인정받기 위한 노력 없이는 지속 가능한 농촌 사회란 존재할 수 없다. 여성 농민에 대한 권리 보장은 우리 농업의 미래와 연결된 일이다. 우리는 여성 농민의 법적 지위 보장과 성평등한 농촌 사회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네, 말씀드린 대로 여성농민 법적 지위를 위한 농업경영체법 개정과 그다음에 이 전담부서를 위한 또 성평등한 농촌사회 실현을 위해서 여성농업인 육성법 개정 운동을 할 거고요. 진보당의 전종덕 의원님과 함께 이 법적 지위 보장을 위해서 함께 노력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기자회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부평구을 국회의원이며 국회 정보위 간사 국방위원회 위원 박선원입니다. 오늘은 윤석열 정권 국가정보원의 과학 담당 차장실에서 불법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의 서버를 점검하였고 그것이 곧 윤석열의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국회 침탈과 함께 공격 대상으로 삼은 첫 출발점이다 라고 하는 점에서 윤석열 정권 국가정보원의 불법적 선관위, 서버 점검과 정치개입 목적 결과 왜곡 발표 및 헌법재판소의 위증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고발을 하겠다라고 하는 기자회견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지난 2023년 10월 10일 국가정보원이 실시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개표 시스템 보안점검 관련 발표 과정에서 드러난 불법적 행위와 정치적 개입 의혹에 대해 당시 책임자였던 백종욱 전 국가정보원 3차장과 당시 국가정보원장이었던 김규현을 형법상 직권남용, 형법, 공직선거법,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할 예정입니다. 먼저 국정원의 불법적인 선관위 서버 점검 결과 발표의 배경과 절차 위반에 관한 내용입니다. 당시 국정원 과학 담당 백종욱 3차장은 2023년 10월 10일 투개표 시스템 해킹, 취약점 등 선관위 보안 관리 부실 확인이라는 제목으로 브리핑을 진행했습니다. 해당 점검은 헌법기관인 선관위에 대해서 보안 점검 권한이 없는 국가정보원이 KISA, KISA, 한국인터넷진흥원을 앞세워서 한국인터넷진흥원을 방패 삼아 권한이 없는 불법적인 선관위에 대한 보안점검을 실시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선관위 직원을 그리고 표면적으로는 키사의 전문가를 동원한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담당자는 국가정보원의 보안 점검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헌법적 권위를 침탈하는데 들러리만 섰을 뿐이고 한국인터넷진흥원 키사도 이름만 빌려주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즉 합동 보안 컨설팅이 아니라 실제로 키사와의 사전 협의도 없었고 기자회견에 대한 통지도 없었고 그야말로 들러리만 세우면서 국가정보원이 권한이 없는 헌법기관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보안 점검을 실시한 불법적 행위가 이루어졌다. 그것이 첫 번째 불법입니다. 두 번째는 정치적 목적에 의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위 보안 컨설팅이라는 이름으로의 권위 침해, 권위 훼손, 헌법기관의 명예를 훼손하고 권능을 훼손하여 그때부터 이미 국헌을 문란케 했다라고 하는 것이며 심지어는 결과 발표 시점도 조정함으로써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보도자료가 배포된 시점은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딱 하루 전인 2023년 10월 10일이었습니다. 당시 다수 언론과 야당은 선거 직전 발표로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 의혹은 사실이었습니다. 본 의원이 국가정보원의 특별감찰 결과로 확인한 바에 따르면 김규현 당시 국정원장은 발표 시점과 방식에 대해서 기술 전문가들의 정치 관여 우려가 있어서 이날 하면 안 되겠다라고 문제 제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찍어 눌렀습니다. 이미 정무적으로 결정된 사항이다. 그렇기에 10월 10일 날 해야 된다라고 해서 자신의 비서실장과 백종욱을 동원해서 10월 10일 보도자료를 발표하고 홈페이지에 대거 게재하였고 언론에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입니다. 이것은 명백한 국가정보원의 정치 개입이자 선거에 영향을 미치고자 한 정치 관여 행위입니다. 현 국가정보원법은 국가정보원의 조직적, 범죄적 정치 관여는 물론이고 개인의 선거 관여, 정치 개입마저도 매우 중하게 처벌한다라고 하는 점을 환기시켜 드립니다. 세 번째는 그럼 그러한 보안점검 결과의 내용은 사실이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발표 내용을 왜곡하였고 부정선거 여론을 조장함으로써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명예와 권위와 국민에 대한 신뢰도를 상실케 했다. 그래서 사실상 내란의 시작이었다 하는 점입니다. 발표 내용은 사실관계에 대한 조작이었습니다. 국가정보원은 발표 당시에 기술적 취약점만 강조하고 마치 해킹을 당해서 개표 조작이 가능한 것처럼 표현하였고 부정선거 연계 점검이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점검한 것처럼 발표했습니다. 즉 정치적 목적을 위해 국가정보기관, 국정원이 전면에 나서서 선관위의 부정선거 가능성을 왜곡시킨 왜곡된 정보를 유포함으로써 국가선거 시스템, 민주주의에 꼬신 선거를 부정케 하여서 국헌을 문란하게 하는 기반, 근거 논리를 제공했다. 부정선거 여론을 조장했다 하는 것입니다. 당시 국정원장은 여기에 머무르지 않고 김기현 국정원장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4차례나 만나서 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어떻게든 법적으로 처벌하자 하는 충동을 한 바 있습니다. 다시 백종욱 국정원 3차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백종욱 국정원 3차장은 올해 2월 헌법재판소에 출석해서 사실과 전혀 상반된 허위 진술을 하였습니다. 5가지의 위증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 백종욱 3차장은 보안 컨설팅 직후 결과 발표 일정에 대해 키사와 협의한 바 없다고 증언했습니다. 사실은 협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일방적으로 단독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두 번째, 부정선거 의혹 사실관계에 대통령에게 윤석열에게 보고한 기억이 없다라고 했으나 실제로 윤석열에게 보고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에서 거짓 증언을 했다 하는 점입니다. 세 번째, 헌법재판소에서 물었습니다. 동점검 결과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의 반발은 없었느냐라고 했을 때 반발이 없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반발을 하였습니다. 네 번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기사가 국정원의 일방적인 취약점 공개에 대해 합의했다라고 헌재에 증언을 했습니다만 실제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기사도 이 취약점 공개에 대한 발표는 못하도록 합의하지 않았습니다만 선거관리위원회 법안이 취약하다 하는 발표를 일방적으로 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취약점이 없으며 설령 있다 하더라도 공개하기 전에 내부 점검을 마친 후에 공개함으로써 선관위의 선거 운영 시스템, 관리 시스템을 완벽하게 해서 혹시 있을 수 있는 해킹을 예방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취약점 공개를 취약점 보완한 뒤에 해야 한다고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취약점을 공개해버렸습니다. 다섯 번째, 부정선거 연계 의혹에 대해서 점검한 바 없다라고 했지만 부정선거 연계 의혹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실제로 부정선거에 연계됐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부정선거 연계 의혹만 집중적으로 파헤쳤으며 실제로 그에 대한 점검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종욱은 부정선거 연계 의혹에 대한 점검을 하지 않았다고 거짓말했습니다. 여러분, 국가정보원장 김규현, 그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상민 당시 행안부 장관에게 가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부정선거에 연계되어 있으므로 법적으로 처벌하자 하는 것을 4차례나 별도로 비밀리에 만나서 촉구하고 압력을 가했던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윤석열의 국정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를 불법적으로 점검하고 권한이 없는 일을 함으로써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특정 내용을 취사 선택해서 특정 날짜에 발표한 행위, 그리고 현재 윤석열 탄핵 심판에서 위 5가지 위증을 한 의혹에 대해 제3차장이었던 백종욱, 그리고 당시 기조실장 김남우를 비롯해서 이를 지휘한 김규현 국정원장, 그리고 당시 대통령실에 파견된 국정원 주요 간부를 포함한 모든 사람을 철저히 조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오늘 국가수사본부에 고발 조치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선거에 대한 신뢰를 저해하는 것은 곧 민주주의의 기본을 흔드는 국헌문란 행위이며 이것을 국가정보기관이 자신의 권한에도 없는 헌법기관에 대한 보안 점검을 함으로써 불법을 자행했습니다. 국가정보원이 나서서 민주주의를 스스로 짓밟는 이러한 행위, 국기문란 행위이자 내란의 시작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고발을 통해서 진실을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여서 정치적 중립을 국가정보원이 다시 확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은 총 3건의 논평을 온마이크 하겠습니다. 문재인 시즌2 이재명 정부의 폭망 부동산 계엄. 이재명 정부가 3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당초 가열 확산 조짐을 보이던 서울 강남 3구와 용산을 넘어 규제 대상을 서울 전역과 가천 분당까지 확대했습니다. 또다시 규제 일변도 정책과 금융 원칙을 무시한 대출 옥죄기, 수요 억제 대책은 이재명 정부의 아마추어적인 사고방식을 드러내기에 충분합니다. 이번 대책으로 청년, 신혼부부 등 서민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의 길은 막혔고
투기 수요도 제대로 잡지 못해 결국 부동산 시장, 주택 시장 양극화만 심화시킬 것입니다. 또 가뜩이나 전세 물건 감소 현상이 늘고 있는데 토지 거래 허가제로 실거주 의무까지 부여됨에 따라 전세 물량이 사라져 전세값 급등에 따른 전세 난민이 속출할 것이고 결국 월세 시장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담보 가치가 높을수록 오히려 대출 규모가 축소되면서 이재명 정부에서는 신용이 좋을수록 금융 소비자 부담이 늘어나는 기형적 구조가 양산되고 있습니다. 주택 가격별로 대출 한도를 차등화하는 방안에 대해 실수요자들 사이에서는 정부가 대출 규모로 갈라치기에 나섰다며 사실상 현금 부자에게만 유리한 구조가 될 가능성이 더 커진 것 아니냐는 분노의 목소리도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를 통해 재산을 늘리겠다는 건 이제 과거 생각, 일본의 버블 붕괴 사례처럼 무너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주택을 투기 수단으로 여기고 집 가진 걸 적폐로 몰아가는 전형적인 사회주의적 발상입니다. 앞서 정부는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하고 공공주도의 주택공급 촉진 등의 내용을 담은 차례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수도권 집값은 반대로 오히려 불장을 이어가고 있고 시장과 수요자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정책으로 부동산 안정화 효과는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다시 강도 높은 수요 억제책을 들고 나온 것은 결국 문재인 시즌2로 되돌아가겠다는 부동산 계엄 선언입니다. 부동산은 확실히 잡겠다면서 20번이 넘는 대책을 썼지만 풍선 효과와 시장 왜곡이라는 결과만 나와 청년과 서민층에게 내 집 마련의 희망조차 박탈해버린 문재인 정부를 겪고도 이재명 정부는 또다시 실패한 과거를 답습하겠다는 것입니까? 잦은 대책 발표는 오히려 시장의 불안 심리만 키우게 됩니다. 부동산 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집값 안정화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민간 주도의 공급 대책과 함께 도심지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금융, 세제 지원, 그리고 건설 산업의 고질적인 규제를 대폭 완화해야 합니다. 땜질식 처방으로 시장 혼란만 불러올 것이 아니라 주택 공급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를 요청합니다. 현금 살포의 변형, 빚 탕감 포퓰리즘, 국민 세금이 대통령 쌈짓돈입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연체자의 빚을 탕감해 주는 것을 국민 일반이 억울하게 생각할 건 아니다 라며 국민에게 이해를 강요했습니다. 국민의 피 같은 세금으로 생색내기 빚 탕감 쇼를 벌이면서 억울해하지 말라니 참으로 뻔뻔한 일입니다. 그러면서 빚진 게 다 자영업자의 잘못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이 모든 사단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추진했다가 실패로 돌아갔던 소득주도 성장의 발단입니다. 최저임금을 가속 인상해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인건비 부담을 이기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민주당 정권이 추진한 정책 실패에 따른 부채를 국민 세금으로 갚아주겠다는 말도 안 되는 발상으로 인해 성실하게 세금 납부하고 성실하게 대출 상환을 해온 국민들은 한숨만 나오고 있습니다. 성실히 일하며 빚 없이 살아온 국민들, 열심히 세금을 내고 꼬박꼬박 원리금을 갚아온 국민들에게 돌아온 건 보상이 아니라 세금 폭탄입니다. 게다가 그 막대한 부담을 청년들을 비롯한 미래 세대에게 떠넘기겠다는 대통령의 무책임한 구상은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또 이 대통령은 금융위원장에게 세게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 세게라는 말은 결국
국민 세금을 세게 걷겠다는 뜻 아닙니까?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누군가의 빚을 탕감하려면 누군가 그만큼의 세금이 들어가야 합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이 낸 돈을 자신의 쌈짓돈처럼 쓰고 있고 나라 국간을 사유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대통령은 현금 살포도 모자라 이제는 빚 탕감을 외치며 또다시 세금으로 생색내는 포퓰리즘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가 채무는 내년 처음으로 1,400조 원대를 넘어설 전망이며 해마다 100조 원 넘게 불어나 2029년에는 1,80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국민 1인이 감당해야 할 빚 역시 2,830만 원에서 약 3,600만 원 수준으로 급증할 전망입니다. 지역 화폐든 현금이든 뿌리면 당장은 소비가 늘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경제 활력의 증거가 아니라 세금으로 만든 일시적인 착현상입니다. 실제로 8월 소매 판매액은 소비 쿠폰을 지급한 7월 대비 2.4%나 감소했습니다. 국가가 영원히 공돈을 줄 수는 없습니다. 그 착시의 끝에는 재정 파탄과 세금 폭탄만 남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은 대통령은 사비 안 쓰고 법카 쓰면서 왜 국민 세금으로 생색내느냐? 그렇게 빚을 탕감해주고 싶다면 대통령 개인 돈으로 하라는 국민들의 아우성을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아울러 소중한 혈세로 인심장사하며 생색내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기 바랍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후 단 5개월 동안 국민들은 포퓰리즘 정권이 대한민국을 실시간으로 무너뜨리는 장면을 똑똑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 나라는 대통령의 경제 실험실이 아닙니다. 국민이 피땀으로 세운 대한민국이라는 점을 잊지 마십시오. 민중기 정치특검, 조서 조작 의혹도 모자라 열람 거부까지 국가폭력의 실체입니다. 민중기 특검의 조사를 받은 양평군청 공무원이 스스로 세상을 등진 지 닷새째, 그 충격적인 진실의 단서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변호인은 고인의 조서에 묻지도 않은 질문과 대답이 적혀 있었다며 강압수사 정황을 공개했습니다. 특검 수사관이 진술을 미리 써두고 그대로 말하라고 요구했다는 증언까지 나왔습니다. 조사도 기록도 진술도 모두 특검이 만들어낸 대본이었다는 말입니다. 고인은 김성교 의원은 잘못이 없는데 계속 회유하고 지목하라고 한다며 말을 남겼습니다. 심지어 기억 안 난다고 하면 사실대로 말하라 하고 사실대로 말하면 거짓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진실을 말하면 다그치고 허위 진술을 강요하는 정치특검의 폭력을 고발한 마지막 절규입니다. 이 수사가 진실을 밝히기 위한 가정이 아니라 정해진 결론을 맞추기 위한 정치 공작이었다는 방증입니다. 사실이라면 국가 권력에 의한 인권 유린이 벌어진 것으로 충격을 넘어 공포스럽기까지 합니다. 그럼에도 특검은 강압은 없었다, 감찰에 준하는 경위 조사가 진행 중이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이 비극 앞에서 셀프 조사를 운운하는 특검의 태도야말로 후안무치하기 그지없습니다. 이로 모자라 변호인의 조사 열람 요청조차 공소권 없음을 이유로 거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진실 규명을 외면하고 책임 회피에 급급한 모습입니다. 무엇이 두려워 변호인에게 조서조차 보여주지 못합니까? 민중기 특검은 정치적 표적을 향해 달려가며 무고한 공직자를 벼랑 끝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국가 권력이 개인의 양심을 꺾고 진술을 조작했다면 그것은 수사가 아니라 폭력입니다. 그 폭력의 결과가 생명까지 무참히 짓밟았다면 그 책임은 반드시 밝혀져야 합니다. 억울함, 죽음 앞에서 침묵한다면 법치는 이미 죽은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고인의 명예를
반드시 회복시키고 이 비극을 초래한 정치 특검의 실체를 끝까지 밝혀낼 것입니다. 예, 국회 농해수위 국민의힘 간사 김성교 의원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대통령실은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이 산림청 감사와 종합감사의 증인으로 출석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바랍니다. 올해 3월 영남권을 거친 대형 산불은 인명 183명 사망, 재산 피해 1조 818억 원이라는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아직도 이재민들은 고통스러운 생활을 이어가고 계십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대형 산불의 대형화, 연중하고 있는 상황에서 산림청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어 산불 진화를 지휘하게 될 산림청장의 경험과 전문성이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임 김인호 산림청장의 경우 전문성보다는 김현지 부속실장과의 개인 인연으로 임명되었다는 의혹이 있어 국민의 걱정과 우려가 증폭되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김현지 부속실장은 성남의제 21이란 단체에서 사무국장으로 활동했고 김인호 산림청장은 자문역 역할을 했으며 두 사람이 오랜 기간 함께 활동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이 배임 혐의로 수사받는 백현동 개발 사건과 관련한 환경영향평가 의견서에 김현지, 김인호 두 사람이 함께 등장한다는 언론 보도도 있었습니다. 김인호 청장은 이후에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으로 활동하며 산림 현장보다는 정치 현장에 있었던 인물입니다. 이처럼 산림청장 인사개입 의혹에 직간접적인 연관성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김현지 부속실장을 증인으로 불러 본인의 해명을 듣는 것이 의혹을 해소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지만 도대체 무슨 이유인지 민주당은 김현지라는 세 글자만 들어도 극심한 거부 반응을 보이며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당이 대통령을 불렀습니까? 영부인을 불렀습니까? 그저 대통령실 비서관급 공직자를 증인으로 부르자는 것인데 이것이 과도한 요구입니까? 김현지 한 사람을 신주단지 모시듯 하는 민주당의 반응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애지중지 김현지 실장을 감싸다 보니 각종 의혹과 불신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하면 부의제론이 만사형통이 아니라 만사현통이라는 신조어까지 생겨났겠습니까? 산림청장 검증이라는 정책 검증을 정쟁으로 몰고 가며 키우는 것은 더불어민주당입니다. 김현지 실장이 국회에 나와 산림청장 인사 개입 의혹, 백현동 옹벽 아파트 개입 의혹을 비롯해 켜켜이 쌓여가는 의혹들을 국민 앞에서 당당히 밝힐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의 합리적 판단을 촉구합니다. 2025년 10월 15일 국민의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 1동.
김현지 실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할까요? 네. 김현지 제1부속실장은 더불어민주당이 말하는 것처럼 떳떳하다면 국감에 출석해 직접 소명하십시오. 이재명 대통령과 김현지 실장은 경제 공동체입니다. 김현지 제1부속실장은 이 대통령의 변호사였던 시절 성공 보수를 대신 받은 인물입니다. 또한 대장동, 화천대유 아파트 분양권을 받은 이재명 패밀리의 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돈으로 얽히고 이익으로 이어진 관계를 국민은 결코 단순한 우연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김현지 실장은 범죄 공동체입니다. 이 대통령은 성남시장 시절 시의원들의 퇴장을 막으려다가 받았습니다. 그 현장에는 김현지 실장도 함께 있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불법 대북 송금 과정에 김현지 실장이 관여한 정황이 새롭게 확인되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범죄 기록물에는 김현지 실장이 있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김현지 실장은 이념 공동체입니다. 김 실장은 통일진보당 해산 사태의 중심에 있었던 경기 동부연합과 연계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경기 동부연합은 김일성 추종 세력으로 통합진보당 내에서도 가장 강성 이념 조직이었습니다. 당시 통진당 김미희 의원과 이재명 대통령은 2010년 지방선거에서 단일화해 승리한 바 있습니다. 국가의 핵심 공직자가 이런 이념적 뿌리를 공유했다면 그것만으로도 중대한 안보 리스크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김현지 실장은 정치 공동체입니다. 김 실장은 대통령 총무비서관 시절부터 인사 정황 논란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여러 장관 후보자와 내부 인사 실패로 대통령의 인사 검증 책임론이 불거졌고 곳에서 만사 현통 논란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실은 국가의 컨트롤 타워입니다. 그런 자리에 핵심 1급 공직자가 이렇게 많은 의혹에 휩싸여 있다면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당사자도 아닌 대통령실이 서둘러 방어에 나선 것 자체가 오히려 의혹의 신빙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사실이 아니라면 당사자가 직접 해명하면 될 일입니다. 대통령실, 영순위 문고리 권력, 그 공동체의 실체를 반드시 밝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백승하 의원입니다. 오늘의 논평 한 건 말씀드리겠습니다. 백골단 소환에 이어 불법 개헌까지 삼권 분립 작동이라는 김민전 의원, 국민이 두렵지 않습니까? 김민전 의원은 어제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계엄은 삼권 분립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라며 헌법상 계엄에 대한 규정이 있어서 발동은 대통령이 하고 해제는 국회가 하도록 함으로써 삼권 분립이 작동되고 있는 것이라고 발언했습니다. 김민전 의원은 기억하지 못합니까? 계엄군 장갑차의 총뿌리에 맞서 국회로 달려온 시민들과 체포를 무릅쓰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표결에 참여한 국회의원들이 있었기에 계엄이 해제될 수 있었습니다. 삼권 분립을 파괴한 계엄 포고문에는 정치활동 전면 금지, 언론 통제, 체포 구금 권한 남용 등 불법 명령이 포함되어 있었고 당시 국회가 계엄 해제를 시도하는 것조차 계엄 명령 위반죄로
체포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김 의원은 상권 분립이 작동했다고 말하며 내란 속의 윤석열의 불법 계엄 시도를 감추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헌법 질서와 국민 주권을 정면으로 부정한 망언입니다. 더 나아가 김 의원은 국무회의를 안 해서 윤석열이 탄핵당했는데 국무회의 CCTV가 공개됐다며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을 조롱했습니다. 국무회의를 열지 않고 계엄령을 선포한 절차적 불법성 때문에 헌재가 탄핵을 결정한 것처럼 왜곡한 것입니다. 헌재의 판결문을 정독하기 바랍니다. 국민이 부여한 탄핵권과 사법 판단을 가볍게 여기는 이 발언은 헌정 질서의 근간을 뒤흔드는 위험천만한 태도입니다. 면피성 국무회의를 열었으니 불법 계엄이 정당하다는 것입니까? 헌재의 탄핵 결정이 무효라는 것입니까? 김 의원은 발언의 진위를 국민 앞에 명확히 밝히고 헌법과 국민을 모독한 데에 대해 즉각 사과해야 합니다. 김민전 의원은 이미 윤석열 체포를 방해하고 국가폭력의 상징인 백골단을 국회에 소환한 바 있습니다. 이제는 불법 계엄까지 옹호하며 내란 세력의 대변인으로 전락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헌법과 민주주의를 유린한 계엄을 옹호하고 탄핵과 대선 결과를 부정하는 내란 잔당 세력을 국민과 함께 단호히 심판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김현정입니다. 주진우 의원과 박상용 검사의 허위 공세는 살기 위한 쇼에 불과합니다. 연어 술파티 사건의 주연들이 또다시 조작에 나섰습니다. 두 사람은 어제 국정감사장에서 이화영의 변호인이 김현재에게 질책을 받고 사임했다며 정치공작극을 벌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당사자인 설주환 변호사의 직접 반박으로 거짓임이 곧바로 드러났습니다. 설 변호사는 질책을 받은 바 없고 스스로 사임했다고 명백히 밝혔습니다. 주진우 의원은 연어 술파티 회유 당시 윤석열 정부 법률비서관이었으며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던 최혜병 사건의 예비 피의자로 특검의 수사선상에 있습니다. 박상용 검사도 연어 술파티 회유의 주무검사로 법무부 감찰을 받고 있는 당사자입니다. 감찰 대상 검사와 예비 피의자인 검사 출신 의원이 국정감사장에서 본인 방탄과 정치생명 연장을 위해 정치 공작을 편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허위 프레임으로 국회와 국정감사를 농단한 두 사람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특검과 법무부의 사실관계를 명백히 밝히고 관련자 모두에게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합니다. 투기 세력을 비유하는 개변에 계엄 운운이라니 자성의 모습이란 전혀 없는 것입니까? 국민의힘이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해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김재섭 의원의 계엄 선포라는 비난에 이어 장동혁 대표는 청년 서민주택 완전 박탈이라는 자극적인 딱지를 붙였습니다. 윤석열의 진짜 계엄에는 침묵하더니 민생 정책에 계엄을 운운하는 행태야말로 도둑이 매를 드는 적반하장의 전형입니다. 국민의힘은 시장 친화를 말하지만 그들이 말하는 시장은 투기 세력과 부자들만의 리그일 뿐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투기 거품을 빼는 것이지 더 많은 빚으로 폭탄 돌리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계엄 망언부터
재건축 완화라는 낡은 처방까지 국민의힘의 주장은 결국 서민 주거 안정이 아닌 투기 이익 보장을 위한 합창일 뿐입니다. 가짜 계엄을 외치기 전에 진짜 계엄령을 내렸던 자신들의 뿌리부터 성찰하십시오. 캄보디아 참사는 윤석열, 김건희 호구 외교 때문입니다. 외통위원 안철수는 본인부터 반성하고 제대로 남탓하기 바랍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캄보디아 참사를 야기한 쎄쎄 외교라며 이재명 정부를 탓하고 나섰습니다. 혐한 정서에 편승해 극우 보수층의 시선 한번 받아보겠다고 애쓰는 모습이 안쓰러울 따름입니다. 이번 참사의 본질적 원인은 돈은 돈대로 퍼주고 국민 안전에는 말 한마디 못했던 김건희 청탁 챙기느라 퍼주기에만 급급했던 윤석열 내란 정권의 호구 외교 때문입니다. 현재 특검은 윤석열 정권이 캄보디아 ODA 예산을 4배 가까이 증가시킨 이면에 김건희와 통일교의 검은 커넥션이 있는지 수사하고 있습니다. 통일교 관계자가 김건희에게 6천만 원대 다이아몬드 목걸이, 1,000만 원대 샤넬 가방 등을 건네며 캄보디아 ODA 등을 청탁했고 이후 해당 제안이 실제 정책화되었다는 의혹입니다. 특히 캄보디아 대국민 안전 문제는 당시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조차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었고 경찰 주재관을 증언해달라고 요청까지 했지만 이를 묵살한 것은 윤석열 정권이었습니다. 국회 외교통상위원회 위원인 안철수 의원은 캄보디아 재외국민 안전을 위해 도대체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더구나 안철수 의원은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과 단일화해 재외국민들의 투표권을 휴지 조각으로 만들었던 장본인입니다. 이에 재외국민 투표 후 후보 사퇴를 제안하는 소위 안철수 방지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었다는 것을 벌써 잊으셨습니까? 안철수 의원은 재외국민 권리를 모독하고 직무유기한 본인부터 반성하십시오. 그리고 M1 현 정부 탓 말고 윤석열, 김건희의 호구 외교나 탓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박지혜입니다. 오늘 브리핑 진행하겠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훈수보다는 서울 시민에게 했던 사과부터 상기하십시오. 오세훈 서울시장이 연일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9.7 부동산 대책 발표 시에는 정부를 비판하며 강남 지역에 신규 주택을 많이 공급해야 한다라며 강남 불패를 공론화했습니다. 금일 정부의 서울과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에 대해서도 서울시는 다시 우려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또다시 오세훈 시장의 섣부른 훈수두기로 서울 주택시장 안정화에 방해가 될까 우려됩니다. 서울의 부동산 가격은 역대 최고를 치닫고 있고 서민들의 주거 불안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에 가장 큰 책임감을 느껴야 할 사람은 서울의 도시계획, 예산, 인허가 권한을 가진 오세훈 4선 시장입니다. 오세훈 시장은 정부 정책에 대한 훈수보다 지난 3월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 이후 부동산 시장이 과열된 것에 대한 송구하다라는 본인의 사과부터 상기하십시오. 34일 만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 결정을 뒤집었던 오 시장이 훈수를 놓다니 어불성설입니다. 오세훈 시장이 해야 할 일은
서울시장 5선 도전을 위한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각세우기가 아닌 한강버스, 세빛둥둥섬 같은 보여주기식 프로젝트에 서울 시민의 혈세를 낭비해 죄송하다라는 사과가 먼저입니다. 오세훈 시장은 명심해야 합니다. 서울 시민이 원하는 시장은 강남과 강북을 갈라치는 시민의 발인 마을버스보다 유람용 한강버스가 우선인 사람은 아닐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서울의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 인사. 차렷. 전래. 네, 저희는 국민의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들입니다. 금일 국정감사와 관련하여 중요한 증인 신청을 하였고 이 점에 대해서 민주당 주도로 거부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민주노총 간첩 사건, 국회가 침묵할 이유가 없습니다. 최근 법원에서 북한의 지령을 받고 활동한 민주노총 전 간부 등의 인물에 대한 유죄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들은 북한 문화교육으로부터 특정 정당을 지지하기 위한 신규 조직원 영입, 군사시설 등 국가 주요시설 정보 수집, 민주노총 하반기 사업 계획 및 직선제 선거 관련 후보 선정 동향 및 성향 파악 등의 지령을 수수받았고 물리적, 폭력적 수단을 동원한 반보수, 반미투쟁 조종, 친북 여론전을 전개하며 국가 전복까지 준비했습니다. 민주노총 내부에서 반국가적 활동이 실제로 이뤄졌다는 중대한 사건임에도 더불어민주당은 이 문제를 정면으로 다룰 의지가 없어 보입니다. 국회는 국민을 대신해 진실을 밝히는 자리이며 민주노총 간첩 사건 역시 예외일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 1동은 10월 1일 증인 채택이 진행되는 전체 회의를 통해 확정 판결을 받은 금속노조 전 조직쟁의국장 성모 씨와 보건의료노조 전 조직실장 김모 씨에 대한 증인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여당은 이 사건보다 중요하게 다뤄야 할 문제들이 많다며 증인 신청조차 받아들이고 있지 않습니다. 심지어 오늘 의사진행 발언 중에는 민주노총 간첩 사건을 개인의 일탈로 축소하기까지 했습니다. 국가 전복과 관련된 간첩 사건보다 더욱 중요한 사건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민주노총은 대한민국의 건전한 노동운동을 대표하는 단체여야 합니다. 일부 간부가 북한 공작 조직과 접촉하고 지령을 받아 활동했다면 단순 개인의 일탈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민주노총 내부 시스템과 의사결정 구조 그리고 그 영향력을 확인해봐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 1동은 국정감사에서 반드시 간첩 혐의에 민주노총 활동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또 민주노총이 내부적으로 어떤 대응을 했으며 앞으로 재발을 막기 위한 구체적 대책은 무엇인지 확인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더 이상 책임을 회피하지 마시고 민주노총 간첩 사건 관련 증인 출석 요구를 즉시 의결할 것을 공식적으로 촉구합니다. 국민의힘과 저는 이 사안을 결코 덮지 않겠습니다.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진실을 규명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되겠죠? 예.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박규환입니다. 대변인 논평 한 건 발표하겠습니다. 법무부 장관의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청구 검토 발언, 원론적 표현에 머물지 않을 수 있음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특별검사의 수사 결과에 따라 국민의 힘에 대하여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청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와 같은 법무부 장관의 의사 표명을 환영하며 이를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와 민주적 기본 질서를 수호하려는 정당한 의지의 표명이자 내란 종식을 염원하는 국민 열망에 대한 지극히 당연한 태도로 평가합니다. 국민의 힘이 위헌 정당인 근거는 이미 차고도 남고 해산되어야 할 이유 또한 넘쳐납니다. 우리 국민은 12.3 내란의 밤에 대다수 국민의힘 의원이 계엄 해제를 위한 국회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것을 똑똑히 지켜보았고 심지어 지도부에 의한 고의적 표결 방해가 있었다는 사실까지도 여러 정황과 증거를 통해 확인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당론으로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 대한 탄핵 소추를 반대하고 법원이 발부한 윤석열 체포영장의 집행을 방해하는 등 내란을 비호하는 반헌법적 망동을 아무 거리낌 없이 자행함으로써 헌법이 정하는 민주적 기본 질서의 테두리를 자의로 벗어남으로써 국가의 보호를 받을 공당이기를 스스로 포기하는 과정 또한 직시하였습니다. 거기에 더하여 국민의힘이 우리 국민을 더욱 절망스럽게 만드는 것은 오늘 이 순간까지도 12.3 내란에 대하여 일말의 반성도 책임지는 모습도 쇄신을 위한 대책도 보여주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도리어 내란 종식을 염원하는 적 열망을 바탕으로 진행되는 특검 수사를 사사건건 터집잡고 내란 청산을 위한 국회 활동에는 어깃장을 놓으며 거구 폐륜 집단과 연대하여 반헌법적 정치 선동이나 일삼는 몹쓸 작태로 국민의 분노를 촉발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법무부 장관의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청구 검토 발언이 국민의힘의 자업자득임을 분명히 하며 이대로라면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청구 절차의 실행을 촉구할 수밖에 없음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아울러 오직 국민만 믿고 국민만 바라보며 국민과 함께 내란의 완전한 종식을 위해 좌고우면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것임을 천명합니다. 2025년 10월 15일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박규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어제 제가 공개했던 김현지 부속실장이 이재명 대표의 형사사건 컨트롤 타워였다는 정황이 점점 사실로 입증돼 가고 있습니다. 오늘 추가 사실을 공개합니다. 김현지 부속실장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에도 깊숙이 관여되어 있습니다. 김용은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입니다. 20대 대선 경선 과정에서 대장동 업자 유동규 남욱으로부터 불법 대선 자금 6억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김용이 검찰의 체포영장으로 체포됐을 때 김용의 변호를 맡은 이상호 변호사는 김용의 체포영장을 몰래 김현지 보좌관에게 보낸 것으로 보입니다.
누구에게 보고했겠습니까? 또 모든 공범 사건을 이렇게 관리해 왔고 지금도 이렇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김용이 불법 대선 자금을 받으면 후보자인 이재명을 위해서 쓰이게 마련입니다. 불법 자금을 건넨 유동규는 이재명과 친하기도 합니다. 이재명 모르게 김용이 착복할 수 있는 구조 자체가 아닙니다. 올해 7월 7일 조은석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인이 구속영장을 유출했다며 대대적으로 언론에 밝히고 변호사를 피의자로 수사했습니다. 같은 잣대가 적용되어야 합니다. 김용 부원장의 체포영장을 유출하고 이를 받은 김현지 대통령 부속실장과 또 이상호 변호사도 엄중히 수사해야 합니다. 김현지가 이재명 사건의 총괄 컨트롤 타워였다는 사실을 설주한 변호사의 양심 고백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이화영, 김용 사건 모두 이재명 대통령과 공범관계에 있는 사건들입니다. 공범의 수사 상황을 변호인을 통해 몰래 빼내고 증거인멸을 시도하는 것은 명백한 범죄입니다. 실행자는 김현지이고 배우는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김용 사건에서는 그 후 조직적 위증교사와 증거 조작이 있었습니다. 대선 캠프 관계자 2명이 김용의 허위 알리바이를 만들고 휴대전화 일정표도 조작해 제출했다가 구속 기소됐습니다. 알리바이는 김용 피고인 측과 짜지 않고서 막 만들어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건 컨트롤 타워인 김현지, 공범관계에 있는 김용, 또 그 변호인인 이상호의 사전 모의가 과연 없었습니까? 김현지가 보좌관 시절에는 몰래 이재명 공무원 사건에 관여해 왔다면 지금은 권력이 더 커져 대통령실 부속실장으로 있습니다. 김현지가 마음만 먹으면 공범 사건을 손바닥 보듯이 들여다볼 수 있고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하고 있는 것처럼 구체적 사건에도 막 관여할 수 있는 길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명명백백히 밝히기 위해서 국감의 출석과 증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피하는 자가 범인입니다. 김현지 부속실장과 민주당은 국감 증인을 즉시 수용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문금주입니다. 10월 15일 언론 브리핑을 하겠습니다. 서민의 절규를 포퓰리즘이라 부르는 국민의힘, 냉혈한 정당의 민낯을 드러냈습니다. 국민의힘이 자영업자 빚을 탕감해 주는 것을 세금 퍼주기, 빚 탕감쇼라는 프레임으로 몰며 국민의 고통 위에 정치 노름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은 빚진 국민에게 면죄부를 주자는 것이 아니라 생존의 끈을 놓지 않게 하자는 최소한의 국가적 책임을 천명한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빚진 게 다 자영업자 잘못이 아니다라는 대통령의 말을 조롱했지만 정작 그들이 외면한 것은 윤석열 정권 시절 잘못된 경제 정책으로 초래된 고금리, 물가 폭등 속에 하루하루 버텨오다 12.3 불법 비상계엄으로 거리로 내몰린 서민의 절규입니다. 벼랑 끝으로 내몰린 국민을 탓하는 것은 불운한 이들에게 돌을 던지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대통령의 이해해달라는 발언은 억울함을 강요한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자는 연대의 호소였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그 뜻을 왜곡하며 국민을 분열시키는 성실한 자 대 무책임한 자의 싸움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서민을 정치의 희생양으로 삼는
잔혹한 포퓰리즘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채무조정은 무차별 탕감이 아닙니다. 엄격한 심사를 거쳐 한 푼의 세금도 허투루 쓰지 않는 재기 지원 시스템입니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사실관계를 외면한 채 나라 곳간을 쌈짓돈처럼 쓴다며 근거 없는 독설을 퍼붓고 있습니다. 정작 국가 곳간을 거덜낸 것은 부자 감세와 혈세 낭비를 일삼은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 힘이었다는 사실을 잊은 것입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빚 조정 정책은 윤석열 정권 시절 망가진 경제 엔진에 다시 시동을 거는 회생 프로그램입니다. 국민의힘이 진정 나라를 걱정한다면 비난이 아니라 대안으로 싸워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서민의 피눈물을 정쟁의 연료로 쓰는 행태를 당장 멈추기 바랍니다. 국민들께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조금 빠른데 괜찮아요. 네, 더불어민주당 권양엽 대변인입니다. 산업부의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대한 감사원 감사 청구를 환영하며 그 결과를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산업통상부가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대왕고래 구조 시추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주요 의혹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늦었지만 산업부의 결정 다행입니다. 올해 2월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 사적 이해관계를 통한 액트 지오사의 용역 선정 과정 및 기준, 동해 탐사 시추 지진 안정성 검토 요구 취소, 그리고 담당 임직원들의 성과급과 승진에 대한 의혹 등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2024년 6월 3일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 후 추락한 국정 지지율을 회복하고자 대통령 국정브리핑 1호로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발표하였습니다. 최대 140억 배럴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되었고 이는 삼성전자 시가총액의 5배에 가치라면서 온갖 허황된 장밋빛 전망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석유공사 관계자와 사적 친분이 있는 1인 기업 액트지오사에 맡긴 용역 결과를 설명하기도 하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작년 2025년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대왕고래 1차 시추에 필요한 정부 예산 505억 5,700만 원 중 78%인 497억 2천만 원을 삭감하였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를 지난 12.3 불법 비상계엄 선포의 원인으로 들었습니다. 하지만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8개월 만인 올해 2월 경제성이 없다고 판명이 난 것입니다. 시추와 용역, 시료 분석에 투입된 약 1,300억 원의 자원개발 혈세가 낭비되었고 결론적으로 윤석열 정부 국정 지지율에 이용당한 것입니다. 감사원은 산업부의 감사 청구에 대해 한 점 의혹이 없도록 그 진상을 명백히 밝혀 향후 자원개발에 대한 신뢰 회복과 실효성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지속적인 자원개발이 필요합니다.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반면교사 삼아 보다 과학적이고 투명한 자원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지난 정부의 실정을 샅샅이 파헤쳐 국민 여러분께 그 진상을 확인시켜드리고 바로잡아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